네, 중요한 이슈를 쏙쏙 분석하는 투데이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반포 WM센터 장의성 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이면 만나는 남자입니다. 네,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주말에도 저희들은 좀 실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네네. 이게 참 계속 뉴스가 뜨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기대했었던 미국의 BBB 법안이 네네. 상원에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뉴스를 좀 이렇게 대충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부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젯밤에 뉴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텐데 네. 일단 지금 속보를 보니까 상황이 통과는 된 것 같아요. 아, 통과됐어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어제 부결됐다는 뉴스가 그 이제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보면 네.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으로 이제 51대 50은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각 당에서 10시간씩 한 20시간 무제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트어라마라고 해서 네. 이제 어떤 의원이든지 수정안을 내서 그 대신 신속하게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부결시키는 게 있는데 일단 뭐 버니 샌더스 의원이 본인이 원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1대 99로 부결이 됐고요. 아. 공화당 의원들도 낼 수 있어서 이런 절차가 끝나고 원안대로 원래 있던 원안대로 이제 최종 상원은 통과를 했고 아마 하원에 한 12일에 넘어간 다음에 뭐 하원은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죠.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남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의원이 그러니까 원래 저도 알고 있던 거는 51명까지 확보되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통령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그 절차상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조금 뭔가 모양새도 안 나오고 네네.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 조면친이 뭐 합의했다고 우리가 모두 합의해 줄 필요 있어.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속보로서도 통과됐다는 거 보면 BBB 법안의 가장 핵심이 사실 또 친환경, 에너지와 맞습니다. 관련된 투자잖아요. 네네. 이번 주도 조금은 아니면 노출된 뉴스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그 예산 조정권 통과된 뉴스는 미국 시장 금요일에 반영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51대 50이. 그래서 보면 금요일장도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은 시세가 좋았죠. 네. 근데 글쎄요, 한번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게 합의가 됐을 때부터 맞아요.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제 뭐 10년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으로 인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홀딩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도 이제 떠서 시작을 할 때 추격 매수 같은 건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길게 보면 계속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잠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서 좀 끝내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또 고공행진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14년 만에 이렇게 큰 하락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제는 좀 물가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하락이었던 원인은 가장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기 전에 이미 전쟁 전에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인 거는 이제 수출을 해서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다시 파종을 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됐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곡물 가격 오를 때 뭐 별의별 뉴스들이 많았죠. 뭐 이제 기상 이유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각국에서 수출 금지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북반구 작황은 좋았다고 하고요. 이제 또 하반기 이제 한 뭐 10월, 11월 되면 이제 남반구 작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곡물 가격이요. 전쟁 전의 수준으로는 돌아왔지만 20년, 21년, 2년 동안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뭐 모든 물가가 오르던 시기 네. 아닙니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게 뭐 전쟁 적강이 떨어졌다 하지만 작황이 잘 되면 더 떨어질 여지도 있거든요. 더 떨어지는지 이런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려면 사실은 이제 또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최근에 농사가 이제 잘 돼야죠. 기후 변화 때문에 라니냐부터 엘니뇨
여러 가지 또 뭐 이게 고온 현상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좋은 뉴스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여러 가지 곡물 가격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었던 게 사실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맞아요. 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조금 장기간의 판가를 인상 못했던 부분을 네.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 음식료가 이제 드디어 판가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네.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안정하기 때문에 마진이 확보되면서 봐야 돼 이랬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데 음식료를 조금 지금 봐야 될지 아니면 지정님 또 보실 때 음식료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그게 좀 네네. 궁금해요. 일단 음식료 업종이 판가로 이제 가격을 전이하는 게 가장 쉬운 맞아요. 업종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왜냐면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 뭐 무조건 밥심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20년, 21년간에 이미 꾸준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 정가 정도의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품별로 기업별로 간헐적으로 올해도 인상 뉴스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올해 하반기 또 가격 인상을 예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가장 좋게 그쵸.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다시 내리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가격 인상은 이미 20년, 21년 올랐던 지금 정도의 원가를 전가시키는 정도의 인상이 있었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서 상당히 곡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 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먼저 떨어졌단 말이죠, 다시. 그러면은 하반기에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올릴 수 있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원재료가 투입돼서 자기들에게 원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6개월.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 8월이죠. 그렇죠.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2월입니다. 2월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2월부터 급등했던 원료가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체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격을 못 올리면 당분간 한두 분기의 실적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곡물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약간 눈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도 업체들이 먼저 인상을 했을 때 그런 주위의 반응이란 게 있겠죠. 시장의 반응이란 게. 만약 싸늘하거나 지금이 너네가 올릴 때냐 이런 식으로 하면 후속 업체들이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아직 허들이 좀 남았다. 허들이 예, 왜냐면 하반기에 그들이 그 예고했던 가격 인상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치만 하나 더 모멘텀이 있자면 이제 약간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면 네. 생각해 보시면 원재료 수입은 달러로 합니다. 근데 그들의 제품 판매 매출은 다 원화로 이루어지죠. 다 내수잖아요. 사실은 수출을 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다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재료는 비싸게 사와서 원화로 매출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좀 나온다면 또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신가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장주를 굉장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는 Q라고 하죠. 총량. Q가 늘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수출을 하고 우리가 한때 유행했었던 맞습니다. 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네. 수출하는 내수주 모자는 컨셉도 있었어요. 맞아요. 수출하는 내수주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수출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네. 약간 성공했던 기업들이 다른 그런 그쵸, 주가 그쵸. 퍼포먼스를 보여왔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런 음식료로 또 한정을 하자면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Q가 늘어나기 힘들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음식료 업체들 80년대부터 주가 보시면요. 8, 90년대 투자하셨으면 수십 배 주가가 올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Q가 늘어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글로벌 투자로 확대를 해서 보신다면 음식료 업종을 만약에 음식료 업종 중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글로벌 장악력이 있는 글로벌 음식료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펩시코나 맥도날드는 신고가 부근까지 네. 올라오고 네. 있어요. 아니면 아예 신흥국에 우리보다 더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이제 1등 음식료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80년대 우리 그런 대표 음식료 업체처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은 더 저 선호를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1차적인 호재 그리고 약간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로 되면 2차적인 호재는 남아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려면 기본적으로는 또 미국의 긴축의 강도가 그렇죠.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점장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일단은 투입 원가가 하락하는 그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지금 2분기나 3분기보다 좀 길게 잡으면 4분기 내년 1분기. 그렇죠. 그리고 긴축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도 3분기 이후니까 네. 음식료에 투자할 거면 한 3분기 후반 좀 쌀쌀해졌을 때 그때 네네. 투자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때 또 주가는 많이 못 올랐어요. 대표적인 그 그렇죠. 기업들 보면 그래서 지금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반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만 주가가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전반적으로는 좋겠으나 이게 네. 사실은 큐가 늘어나지 않은 업종에서 주가 상단은 분명히 좀 있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도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해협, 중국 대만 봉쇄 훈련에 막힌 하늘길이었었는데 이 대만 해협이 중요한데 당장 대만 해협이 공급망 차질을 만들 수 있을지 네. 여쭤볼게요. 일단 대만을 봉쇄한 군사 훈련을 했었죠. 네. 이게 뭐 예고대로라면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그런 대규모 봉쇄 훈련을 하지 않으면 1차적인 우려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대만이 그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 이제 대응하는 보복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쪽에서 군사 훈련은 계속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대만 해협이 봉쇄될 정도의 그런 대규모 훈련이 또 있겠느냐? 일단은 예고돼 있는 게 없죠. 근데 대만 해협이 왜 중요하나 봤더니 전 세계 이제 컨테이너선의 한 48% 정도가 대만 해협을 지나간다고 해요. 물동량으로는 더 많다고 해요. 한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항구들이 다 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다 이쪽이 부산항까지 해서 다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마비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 그걸 내비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작전명도 있잖아요. 자유의 항행 작전이라고 해서 남중국 해라나 이제 대만 해협의 그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뭐 그 군함이나 항공모함도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이게 다시 공급망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뭐 비행기가 못 간다든지 배가 못 지나간다든지. 하지만 이게 어쨌든 미국이 그 중국을 건드렸고 이거는 갈등의 시작이죠. 네,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 이 대만 해협의 그런 물동량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공급망 전쟁,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치포 네네. 동맹에 대해서 예비 회의에 네. 우리나라 정부가 참석한다. 뭐 네네. 이런 뉴스가 또 주말 동안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게 항상 시장이 원래 뉴스가 나왔을 때보다 좀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반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가 워낙 시장의 메인 또 업종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공급망 이슈의 가장 핵심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자재 쪽이라면 네. 이 대만이나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이쪽은 또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우리나라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복합적이라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가 복잡한 이유는요. 네. 이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중국하고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네. 가고 있는데 네. 수혜와 피해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국발 그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은 당연히 피해죠. 사드 그렇죠. 보복 때처럼. 근데 중국하고 경쟁하는 기업은 수혜란 말이에요. 경쟁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반도체가 왜 복잡하냐면 그런 이제 수혜와 피해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과 장비는 다 미국에 있죠. 그래서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장비가 들어올 수 없고 기술이 이전되지 않고 또 가장 큰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라서 이게 중요한데 또 당장 메모리 그 반도체 한 60%를 중국과 홍콩에 지금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또 중국에 있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원자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가 없으면요. 지금 당장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무기도 못 만들어요. 러시아는 반도체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컴퓨터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그렇죠. 무기, 공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AI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올스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방문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칩4를 하고자 하는 이유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만약에 배제시켜 버리면 네. 사실 이미 패권 경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단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수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은요. 미래 5년 뒤, 10년 뒤에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꺾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장비를 원래는 14나노급 그 밑으로만 규제를 하다가 14나노도 안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반도체가 언젠가는 돈으로 밀어붙이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수율이 안 나와도 다 돈으로 메꿔주면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그 부분은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거는 그런 삼성의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시안에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우시에 있어요. 우시에 있죠.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0~50%예요. 맞아요. 근데 보면 중국으로 장비가 못 들어간다. 그 공장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최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 반도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실 그 공장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칩4 전에도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맞아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안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생산기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뉴스는 있겠지만 복잡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이지만 멀리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인 뭐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으로 벌써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만 하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중국과의 공급망 이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공장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그냥 딴 데서 돌려야 된다.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가동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생각보다 악재인가? 만약에 칩포 예비 동맹의 회의를 참석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단을 역할을 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게 반도체는 지금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많아요. 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 불나면 일단 올라요. 맞아요. 불난 그 기업도 올라요.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인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 내년도에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좋게 볼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고 우리도 많고 고객사도 많고 이래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발표가 맞아요. 조금씩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맞아요.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는 거. 그래서 뭐 그만큼 반도체에는 말씀하셨던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복잡 미묘한 게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미래로 가는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근데 반도체가 우리는 팔고 싶고 그들은 사고 싶어요. 누가 더 급할까요? 중국이 반도체만큼은 더 급합니다. 우리한테 메모리 반도체를 못 사가면 누구한테 사가요? 나머지 하나 마이크론인데 거기도 안 줄 건데. 그만큼 약간 반도체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해왔고 그 약간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요새 차량용 반도체는 좀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할 게 너무 지금은 물론 시장이 이 7월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2,452, 2,500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상단이 막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네네.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좀 슬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가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출 대형주 중에 뭐가 갈 수 있을까? 자동차인가? 네. 2차 전지인가? 아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메인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서 업종에서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해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하반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마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못 만들어서 못 팔아서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들 입장에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가장 저부가가치입니다. 돈이 안 남고 그래서 뭐
품은 많이 들고 이래서 잘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슬롯이 비고 있으니까 만들어주죠. 그래서 자동차의 그런 이연 대기 수요는 네. 쭉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셔도 6개월, 어떤 차는 9개월 걸리는데 만들면 팔리잖아요. 근데 만들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아마 당분간 한 몇 분기 정도는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업종은 완성차, 자동차 중에서도 완성차 업종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신차를 주문한 친구들 주변에서 보면은 네. 1년, 2년 기다려야 했던 거를 몇 달 만에 받더라고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수요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성장도 좋아하신다고 네. 했으니까 뭐 자율주행도 있고 네. 메인 이제 뭐 스트림은 이제 전기차인데 네.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전기차도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게 있고 테슬라 네.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네. 뭐 다 같이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기차는 어쨌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야 되는 정해진 미래인 거죠. 거기에 뭐 일단 가장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차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거의 50% 60%예요.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근데 유럽이 굉장히 이미 작년부터 컸었고 앞으로 커지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20만 대 상한이 없어지면서 테슬라, GM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도요타까지 이제 아마 20만 대가 다 와간다고 해요. 거기다가 원래 있었던 조항이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4,000 추가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게 현대기아한테는 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커졌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체는 누구냐? 당연히 테슬라, GM, 포드가 있겠지만 거기에 2차 전지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합작법인이지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인 거고요. 그리고 궁극의 자동차 업종에서 궁극의 길은 자율주행인데 솔직히 자율주행만큼은 사실 이미 1등과 나머지 업체들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베타 10.13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을 90%까지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도심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에는 북미 지역에 완전 공개가 될 거고요. 이걸 구매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9월 30일 날 AI2에서 얼만큼 더 발전했는지 기술을 보실 수 있어서 또 9월 30일 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꾸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또 자율주행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테슬라 N면 분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총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아까 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우리 테슬라를 저기 머스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했어요.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사실은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애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테슬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고 이 부분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뭐 테슬라 얘기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테슬라는 그 자동차 기업이 아니죠. 플랫폼 기업이고요. 거기 반도체 직접 만들고 있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인공지능을 직접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동차, 전기차는요. 머스크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바퀴 달린 로봇이에요. 로봇 중에 가장 만들기 쉬운 로봇이고 궁극적으로 로봇으로 갑니다.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는 거죠. 그거를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그거를 가장 먼저 또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테슬라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비전을 보시면 사실 자동차 기업이면 시총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그냥 가장 쉬운 로봇이고 거기서 자율주행이면서 AI가 심어지는 거고 더 진화된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회사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지금까지 또 미래에셋 반포 WM센터 장의상 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